어르신들, 내일부터 지하철 개찰구에서 잔액 부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65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누리던 혜택이었지만 이제는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자동차 4천만 원 기준에 숨겨진 엄청난 반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026년 3월 9일 기준 최신 정보와 내 권리 지키는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내 권리 지키는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기 위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순서죠. 도대체 왜 갑자기 평생 잘 쓰던 혜택을 뺏으려 하느냐며 서운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배경과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4% 남짓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도 어르신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기분 좋게 대접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작년인 2025년에 이미 어르신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서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고요. 지금 2026년 현재는 5명 중 1명 이상이 어르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지하철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단순히 운임 수입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낡은 시설을 고치고 전력비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나라 곳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의 칼날을 갈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나이 좀 먹었다고 주는 혜택을 깎겠다고 하니 참 속상하시죠? 평생 세금 성실히 내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받는 보편적 복지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로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전략이죠. 특히 대구와 대전 같은 곳은 이미 2023년부터 매년 한 살씩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고 있답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대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68세로 높아진 상태고요. 1958년생 어르신들부터는 내년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서울과 부산 같은 다른 대도시들도 이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내일부터 당장 혜택이 끊긴다는 말은 다소 과장이 섞여 있지만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지의 기준이 나이에서 소득이나 다른 조건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는 복지 대전환기라고 불러요. 단순히 나이가 권력인 시대는 저물고 가난을 증명하거나 특정 조건을 갖춰야 권리를 얻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잠시만요.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복지 소식들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챙기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응원이 모여야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어르신들은 내가 과연 대상자에 계속 포함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나누려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알아야 하죠.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매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부가 책상 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계획들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짜여 있거든요. 단순히 지하철 요금 몇천 원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과 모든 복지 혜택을 하나로 묶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날카로운 기준들이 숨어 있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권리들을 저울질하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이제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하철 요금 개편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소득 연동이라는 두 가지 큰 파도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카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국민적 반발이 적고 효과적일지 주판화를 튕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만 올리는 것보다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도 서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재정 절감 효과가 나이 상향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계산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자동차 재산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바로 4천만 원 넘는 비싼 차를 타면 혜택이 싹 끊긴다는 소문입니다. 과거에는 100일연이 3000cc를 넘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차값 전체를 소득으로 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 이 무시무시한 고가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아무리 비싼 차를 타더라도 일반 재산과 똑같이 취급하여 연 4%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가 예전에는 월 소득 5천만 원으로 잡혔지만 이제는 월 16만 원 정도로만 계산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아주 획기적이고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과 함께 쓰는 공동명의 차량의 함정입니다. 자녀분들의 보험료를 아껴주려고 명의를 같이 올리시는 경우가 주변에 참 많이 보이는데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나라에서는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계산에 포함합니다. 본인의 실제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구 합산 시에는 전체가 잡힐 수도 있죠. 자녀의 편의를 봐주려다 정작 매 소중한 지하철 무임승차권과 기초연금이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에 얌전히 들어있는 현금인 금융재산도 우리 어르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죠. 자녀가 효도한다고 잠시 맡겨둔 돈이나 전세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어르신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정부의 전산망은 그 돈의 주인보다는 현재 누구 명의의 통장에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자식 돈이라고 하소연을 해도 이미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어르신의 소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실수나 배려 하나가 기초연금 탈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바뀔 무임승차 혜택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쳐놓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줄이려 애쓰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혜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내 재산이 나라의 장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잘못 잡혀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소득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결국 꼼꼼하게 따져서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 미래의 이정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에 따라 혜택을 철저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나이가 권리였던 시대가 저물고 재산 관리가 복지를 지키는 핵심 실력이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가까운 프랑스 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에 따라 교통비 할인 혜택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적용합니다. 파리에서는 시니어 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을 7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요. 월 소득이 아주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100% 무료 혜택을 드리지만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돈을 내죠. 75%만 깎아주는 식으로 운영하며 정말 가난한 분들에게만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방식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짤 때 가장 눈독을 들이며 참고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의 도쿄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죠. 도쿄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 1년에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 정도의 이용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 어르신들은 약 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불해야 하죠. 돈을 버는 만큼 복지 혜택의 비용도 더 많이 매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정책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를 점점 더 압박해 올 것이 분명하죠. 이제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는 시절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하게 보고하느냐가 내 복지를 지키는 시력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챙겨야 할 소중한 자산인 것이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자녀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명의 문제나 잠시 부탁받아 맡겨둔 예금처럼 사소한 것들이 발목을 잡죠. 정부의 장산망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재산 변동까지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런 최신 정보들을 미리 알고 영리하게 대처하는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의 차이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밀하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그 날카로운 잣대에 억울하게 걸려 소중한 혜택을 뺏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하철 요금 몇천 원을 아끼는 차원은 넘어서 내 기초연금과 연결된 모든 혜택을 사수해야 하죠. 정부가 말하는 소득 인정의 계산법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교묘하고 복잡한 산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왜 소득이 높게 잡혔을까? 고민만 하시지 말고 내 재산의 평가 가치를 확인해 보시죠.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이야기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그 집은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집값이 내 재산 목록에서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친 대출금만큼만 부채로 차감되는 아주 복잡한 방식이죠. 그렇다 보니 집값 상승분이 대출금보다 크면 재산가액이 오히려 높아져서 소득 인정액이 쑥쑥 올라갑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연금 받으며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혜택이 끊겨 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피하려면 내 주택의 가치가 정부 장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나 부모님께 물려받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땅들입니다. 취재 거래는 거의 안 되는데 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는 매년 우리 마음도 모른 채 오르는 게 문제죠. 정부는 이 땅의 실제 활용도는 따지지 않고 오직 장부에 적힌 가격으로만 어르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장 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대 땅 부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이런 유유토지는 미리 정리하거나 소득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정작 내 혜택은 다 끊겨버리는 사례입니다. 자녀들 집 장만해주려고 혹은 결혼자금에 보태주려고 미리 집을 주거나 돈을 건네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부르며 어르신이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날로부터 최장 6년 동안이나 어르신의 실제 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내 지하철 요금 낼 돈이 없어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생활비 차감 규정을 잘 활용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결국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지키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모든 복지를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현미경으로 보듯 살피고 있죠. 사소한 예금이자 하나나 보험금 수령액까지도 모두 소득으로 잡혀서 우리를 아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복지도 아는 만큼 챙기고 모르면 뺏기는 아주 냉정한 시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헌신이 단 한 번의 서류 실수나 무지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헌신이 단 한 번의 서류 실수나 무지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비법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내 소득과 재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발표하며 재산 산정 방식도 조금씩 변경하고 있거든요.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 소득 인정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하죠. 특히 2026년 올해처럼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생일이 지났다고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향하시기 전에 기준 나이가 몇 살인지 꼭 먼저 살펴보세요. 대구와 대전처럼 68세로 올라간 곳에서 헛걸음하시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분들과 연결된 명의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공동명의나 자녀가 잠시 맡겨둔 예금이 매 복지 점수를 깎아먹는 주범이죠. 자녀의 보험료를 아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내 노후의 정당한 혜택액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합치는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것이 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어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며 정책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태도죠.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처럼 각 도시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소시판을 자주 보시거나 지자체 안내 문자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지요. 변하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규칙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동 요령만 잘 지키셔도 억울하게 혜택에서 밀려나는 일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복잡한 숫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매 재산의 흐름을 들여다보시길 바라죠.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누며 함께 공부하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이런 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권리지킴이가 되어드릴 실전 사례들을 지금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평생 일궈온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며 저를 찾아오셨었죠. 그런데 몇 년 사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월급 한 푼 안 나오는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부자로 분류되어 혜택이 다 끊겨버린 것이죠. 결국 기초연금이 끊기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까지 줄줄이 잃게 되어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어하셨죠. 이런 분들은 집을 팔 수도 없고 당장 쓸 돈은 없는데 혜택만 사라져서 참으로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방에 사시는 김 어르신께서 아드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보낸 이야기죠.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건네주셨는데 내 돈이 나갔으니 당연히 재산이 줄어든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부의 계산 방식은 자녀에게 준 돈을 최장 6년 동안 어르신 재산으로 계속 잡아둡니다. 자식 앞길 열어주려다 정작 매 지하철 요금 낼 돈이 없어 곤란해진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시골의 선산이나 작은 밭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농사도 짓기 힘든 땅인데 공시가격만 매년 쑥쑥 오르는 게 문제죠. 정부는 이 땅의 가치만 보고 어르신을 소득 하위 70%에서 가차 없이 제외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혜택까지 함께 앗아가는 무서운 복지 도미노의 아주 차가운 실체인 것이죠. 정부는 2026년 현재 복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주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의료비 혜택도 함께 흔들리게 되거든요.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억울하게 권리를 뺏기는 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복잡한 셈법을 미리 알고 영리하게 우리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 산정된 재산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의 신청을 통해 바로잡는
용기를 내셔야만 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내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